전국 청년연합 바로서다 토요 공개 특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3회 특강을 시작해 볼 텐데요.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김지연 교수님께서 격동하는 국제질서 속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선택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각 국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우선은 그 국가의 레벨에서는 우리가 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방금 말씀드린 이런 자유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인정하고 활용하는지의 여부가 결국에 그 나라의 성격과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개인의 정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가 잘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정치적 자유라는 것은 법적 권리를 누리고 법치 하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고, 경제적 자유라는 것은 소유권이 보장된 그런 사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사회만이 개인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나도 몰랐던 나의 포텐을 폭발시킬 수 있는 그런 리워딩 시스템,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저희가 좋아하는 크리스찬 베일이라도 미국 배우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입금되니까 아니겠습니까? 돈 주니까 이 사람이 거대한 대의와 인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돈 주니까,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삼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고 자기 자식에게, 자기 주변 사람에게 더 나은 삶을 선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또 소련이나 다른 나라들이 그런 리워딩 시스템, 소유권, 사유재산을 보장하지 않는 나라들, 그것이 법치를 통해서 보장되지 않는 나라들은 결국에는 처음에 기세 등등해 보여도 자멸하는 것을 봤을 때 각 국가의 레벨에서는 우리가 자유, 경제적 자유, 정치적 자유가 보장돼야지만 잘 살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더욱더 주목할 파트는, 그랬을 때 우리 대내적으로는 그런 정치, 경제적 체제를 유지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유민주주의 법치, 그리고 시장경제, 그다음에 소유권 보장 그런 거를 유지했을 때 또 밖으로는 누구와 함께 같이 가느냐가 또 다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친하게 지낼 사람, 또 우리가 파트너십을 가지고 지내야 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자원도 부족하고 시장도 부족하고, 그리고 남의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가만히 안 두려고 하고 있을 때 우리만 잘해서는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정학적 측면에서 또 현실주의 측면에서 이상주의 이런 측면에서 이론적으로 우리가 일단 어떤 나라랑 좀 같이 가는 게 좋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정학적으로는 원교 근공입니다. 가까운 나라는 언제나 위험할 수 있고 먼 나라가 영토적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친하게 지내기 좋은 나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춘추 전국시대, 그 전쟁의 시대를 겪었던 나라들은 아주 뼈 때리게 배운 현실이고, 최근에 유행하는 책들 보면은 그런 지리의 힘, 그다음에 이런 그 나라가 가진 자원과 위치를 통해서 국력을 측정하고 예측하는 많은 서적들이 요즘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측면에서 좀 가까운 나라는 위험할 수 있다는 거 우선 염두에 둘 수가 있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현실주의 측면에서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실주의는 모든 국가들은 생존을 위해서 순서가 올라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전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주의는 국가를 봤을 때 예쁘다 밉다 그런 게 아니라 힘이 센 나라, 약한 나라, 또 위험한 나라, 괜찮은 나라, 좀 만만한 나라, 그런 나라로 주변국을 인식하고 있고, 힘의 역학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밸런스 오브 파워, 이런 것을 중시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또 어떤 나라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나라가 우리에게 위험한지, 어떤 나라가 우리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나라인지, 신경 쓰지 않는 게 아니라 좀 덜 위협적으로 느끼면서 좋은 관계를 도모할 수 있는 나라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방금 요거에서 빼먹은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서 엄청나게 어떤 나라가 무슨 짓을 하던 간에 별로 상관을 안 합니다. 왜? 우리랑 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 정치의 하플, 동북아 언제나 하플에서 살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정학이 무척 중요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넘어갑니다. 이상주의는 자유, 인권, 법치, 삶의 질, 민주주의 이런 거를 중시하는 그런 가치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또한 우리가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고 어떤 나라가 나쁜 나라인지 위험한 나라인지 조금 미운 나라인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주의의 기본적인 그런 이론 중에 하나로서 요 세 가지를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우리가 많은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 중에서 어떤 나라가 우리에게 좀 무섭고 위협적인 나라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주 캐릭터가 강하고 또 우리랑 우선적으로 엄청나게 가까우면서 또 이 지역에서 힘이 세면서 또 이상주의 가치로 설명하기에는 약간 거리가 먼 중국에 대해서 우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엄청 가까이에 있고 우리가 북한을 생각했을 때 우리와 국경을 접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언제나 우리에게 관심이 엄청 많다는 점에서 일단 중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늘 중국 때문에 엄청 힘들었습니다. 중국은 땅도 엄청 넓으면서 우리나라에 관심이 많았고 저 사진은 영계소문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고구려 때 몽고가 쳐들어와서 얼마나 힘들게 삼별토가 끝까지 투쟁을 하고 강화도에서 항몽했는지 우리가 역사 공부를 통해서 늘 배웠습니다. 고려 때까지 고구려에서 고려 때에 이르기까지는 중국 때문에 늘 힘들었지만 별로 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써 싸우는 그런 무사의 전통을 가졌었고 우리가 중국을 섬기거나 뭐 그런 나라는 아니었고 당당히 싸우고 힘들었지만 좀 싸우는 문화였습니다. 그것이 바뀌게 된 것이 조선이죠. 조선의 이성계가 나라를 건국할 때 자신의 역성혁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중국의 질서에 적극적으로 복속하면서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이성계가 그 위화도 회군을 했을 때 했었던 말들을 보면은 전쟁의 장소로서 좀 이상하죠. 비가 오면은 뭐 우리만 맞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데 위화도 회군을 하면서 우리가 명한테 덤비는 건 좀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성계가 나라를 바꿨고 성을 바꿨고 역성혁명을 했고 그 과정에서 중국의 권위, 명나라의 권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자신의 쿠데타 자신의 그런 나라 건국을 정당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조선의 왕은 명나라의 황제보다 낮은 지위로 자신을 자리매김하고 옷 색깔도 다르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대를 하는 게 그 국가의 아주 중요한 활동이 되었죠. 저거는 명나라 주원장의 사진입니다. 제가 이번에 중국의 민족 공부하면서 이 주원장이 회교라는 중국 내에 소문이 있다는 거를 알았습니다. 근데 왜냐면은 주원장이 저게 원래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잘생긴 주원장은 좀 이렇게 카메라 터치 포삽을 한 그런 사진이고 저게 원래 사진이라 그러는데 생긴 게 일단 산족 같지가 않고 주원장의 부인이 전족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원장이 약간 회교가 아니냐는 그런 소문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중국 역사가 큰일 나지 않습니다. 그 원명청 모두 이방적 북방족의 후예가 돼버리기 때문에 절대 그런 해석은 앞으로 공공연하게 나오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다른 얘기였고 그래서 이때 조선은 엄청나게 중국에게 사대 외교를 합니다. 중국은 우리에게 한 3년에 한 번 정도 그런 조공 사신단을 보내라고 했는데 우리가 조선에서 적극적으로 평균 초기에는 6번 이상의 그런 조공 행렬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일본은 10년에 한 번 정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 하는 게 경제를 위해서 좋은 거일 뻔했는데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국민들이 가진 자산으로 사대를 했다는 것은 얼마나 그 중국으로부터 얻는 정당성을 이 조선 왕조가 중시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대를 안 했으면은 그 막강한 중국 밑에서 잘 살 수 있겠냐 어쩔 수 없으니까 했다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조선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과하게 열심히 했던 거는 내부적으로 취약한 정당성을 보완하기 위한 성격이었다는 걸 우리가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가 알아서 국민을 잘 먹고 잘 살게 했으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었으면 굳이 우리가 명나라로부터 얻는 정당성을 그렇게 강화할 필요가 없었는데 조선은 안타깝게도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명으로부터 얻은 정당성이 너무나도 중요했고 그리고 우리는 명을 섬기고 열심히 섬기고 명은 우리를 사랑하듯이 반상제도 너희는 우리를 열심히 섬기고 우리는 너희를 사랑하겠다. 그 명나라와 조선 왕조 간의 그런 이렇게 서열 관계를 반상제도에다가
사대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대를 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결국에 그 나라가 잘 되느냐 못 되는가는 그 당시 통치 엘리트, 그 당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국가의 이익을 목표로 일했느냐 아니면은 자신들의 집권 세력의 이익, 엘리트의 이익을 목표로 일하느냐 그랬을 때 우리 지금 우리의 앞으로 아니면 최근까지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 내지는 부를 위해서 열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외교 안보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자유민주주의 헌정을 위해서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를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될 것이며 대표적으로 그거를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아닙니까? 북한의 김씨 패밀리들이 결국에 국민이 어떻게 되던 간에 자신들의 그런 세습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그것이 우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책들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명청이 교체됐을 때 이때까지 명을 중시하며 청은 멸시했었는데서 이 조선의 엘리트들이 결국에 국가의 활로와 살아갈 그런 방도보다는 자신들의 왕조의 정당성의 출처인 명나라에게 끈적끈적하게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자호란에서 저기 가가지고 그 백성들은 추운 데서 전쟁하느라고 고생하고 있는데 사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 영화 장면을 보고 참 마음이 안 좋았던 거 생각이 납니다. 소현세자는 청나라를 경험하고 왔습니다. 이 소현세자는 청나라에 가서 그때 청나라에 도입됐었던 그 천주교 신부님도 만났었고 조선에서 돈을 보내주지 않아서 자신들이 작은 경제를 경영하면서 초기 자본주의도 경영해 보았고 그리고 또 청나라의 그 초기 활력도 느껴보고 상당히 개화돼서 돌아온 사람이었는데 인조는 결국에 그 청나라를 경험해본 소현세자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이 변화, 챌린지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청나라를 이기자 북벌론을 펼쳤던 정신승리를 좋아했었던 그 효종을 후계자로 삼았던 것을 봅니다. 오히려 소현세자는 독살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결국에는 국가의 이익, 국가의 미래, 장래보다는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지금의 체제가 유지되기를 원했던 집권층의 노력이 결국에는 얼마나 힘든 세월을 가지고 왔는지를 우리가 이 시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결국 이거 아니겠습니까? 한 발 앞서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결국에는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누가 패권을 이어갈 것인지 어떠한 변화가 다이나믹이 우리 주변에 아니면 국제 정치에서 일어날 것인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거기 발맞추어 적응하고 국가 전략을 세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정치 공부하고 이렇게 역사도 공부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뭔가 변화를 할 때는 여러분 기득권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지금 내가 손해보는 게 있더라도 통치 엘리트 내지는 그 시대의 주요 디시전 메이커들이 내가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그 변화가 따라오는 그런 여러 가지 다이나믹에 적응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려는 그 자세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의 변화가 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그런 다이나믹과 또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2,300만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저는 이 시대에 있는 기득권, 현상 유지파들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역사를 소비하기보다는 역사로부터 정말 좋은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나라 시기에 조선은 여전히 이미 죽어버린 명나라 황제들의 제사를 몰래 지내면서 명나라를 떠받들고 지냈습니다. 대보단 같은 데서 정말 몰래 열심히 제사를 지내면서 이제는 명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주자하게 나라는 우리다. 그러면서 소중화 사상에 빠져가지고 청나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와 기술, 북학들이죠. 그런 거 외면하는 정신승리를 했을 때 우리가 정말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나서 청일전쟁으로 인해서 청나라가 일본에게 지고 이때 비로소 우리가 청나라 사신들을 맞이하였던 영흥문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사라지고 그 뒤에 독립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를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중국의 질서 하에서 살았는지 우리의 이 독립문의 의미가 청나라로부터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중국과의 길고 힘들었던 또 이렇게 수직적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 과정에서 크게 기여했었던 분들이 공산주의를 국가 독립, 조선 독립의 방법으로 삼았던 그런 독립운동가들이었습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외교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통해서 그런 독립을 이루기를 원했던 거에 비해서 일부 많은 또 우리의 선대 독립운동가들은 사회주의를 그 방법으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는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모두가 평등한 세상 만들어주고 사회주의 혁명이 연쇄적으로 발생했을 때 조선의 독립과 이후 유토피아를 꿈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때는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건국 대통령이 그 당시에 아무도 그걸 예측하지 못했을 때 공산주의가 왜 망할 수밖에 없는지 예측했다는 게 더욱더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분들이 중국에서 활동하면서 이렇게 국공내전에서 공산당 편에 서서 중국의 건국에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조선 공산당원들과 중국 공산당의 긴밀한 역사 연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유공자 얘기할 때 민감하게 봐야 되는 거죠. 그분들이 꿈꿨던 미래가 결국에는 어떤 나라였는지를 자유 대한민국은 분명히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과 우리가 정말로 치열하게 만났던 것이 중국이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조선을 원조한다는 항미 원조, 우리 말로 6.25 전쟁입니다. 이때 6.25는 국제 공산주의가 팽창하고자 한 거에 대해 자유인의 공화국, 이제 태어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나라가 힘써 싸웠던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948년도에 건국된 바로 직후 중국이 1949년도에 건국되었기 때문에 태어난 지 1년도 되지 않은 나라가 북한을 지키기 위해서 100만 대군을 이끌고 100만 대군을 보내서 그중에 6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면서 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한반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얼마나 영토적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산주의와 자유의 그런 접점에서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중국 과의 그런 치열했었던 전쟁을 우리가 기억했을 때 그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와 아픔을 겪지 않았던 우리 국내에 패밀리가 없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때의 공산당이 지금의 공산당이라는 점에서, 여러분 일본은 우리가 정말 미워하지만 그때 일본은 지금 일본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의 일본은 평화헌법을 개정하면서 완전히 바뀐 다른 나라 그런 일본이고, 중국 공산당은 1921년도에 창당하고 1949년도에 나라를 건국한 그 공산당이 지금의 공산당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사과하거나 유감을 표시하지 않았던 공산당이라는 점에서 지금도 최근까지 항미 원조의 정신으로 살아가자고 주장하는 중국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중국과 일본을 평가하는 기준이 조금 공정하지 않지는 않나, 그런 생각 저는 종종 합니다. 이것은 중국이 압록강을 건너기 전에 인민해방군이 연주를 하는 이렇게 장면이고, 서울을 점령했을 때 인민해방군이 기뻐했었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과는 1950년에서 그 다음에 그 정쟁이 종결될 때까지 거의 메인리 북한하고는 1년 정도 싸우고 이후 계속 중국이랑 싸웠다는 점에서 우리가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냉전 구도 하에서 아시아는 한미 일의 자유 진영과 북중러의 공산 진영으로 갈려서 주계 장막 뒤에 있는 중국, 철의 장막 뒤에 있는 소련과 우리가 힘든 정말 긴장감 넘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92년도에 한중 수교를 하게 되면서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가 확 바뀌었죠. 1989년에 천안문 사태가 났습니다. 이때 중국은 천안문 사태가 나고 1991년에 소련이 붕괴하면서 참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소련이 붕괴했다는 것은 중국에게 있어서 사회주의 종주국이 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상적 공백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천안문 사태 이후에 그런 민주주의를 요구하던 청년들을 탱크로 진압한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에 많은 제재와 미움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은 이런 대내적인 사상적 위기, 그 다음에 우호적이지 않은 국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시아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주변국가 실리 외교를 펼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었습니다. 이때 대만 국기가 내려가면서 대만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남대문에 있는 그 대사관절을 비워주는 장면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부터 북한은 너무나도 쇼크를 받았던 것이죠. 우리는 중국이랑 한 팀이고
남한은 대한민국은 미국이랑 한 팀인데 대한민국과 중국이 편을 먹었다는 이제 친구가 됐다는 점에서 너무나도 쇼크를 받아서 이후에 북한은 그 자력갱생, 핵 개발에 매진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그 노선을 가고 있습니다. 이때 사실 북한이 같이 망했어야 되는 나라 아닙니까? 동구권이 해체될 때 북한이 망했어야 되는 나라인데, 같이 해체됐어야 되는 나라인데, 지금까지 북한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햇빛 정책, 그리고 그런 북한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중국이라는 존재 때문이라는 점에서 역시 북한을 생각했을 때도 우리와 중국은 이해가 충돌할 수 없는, 우리가 수교를 맺었지만은 사실 이해의 그 충돌의 구도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중국과 우리가 엄청나게 인적, 물적 교류를 많이 했고, 중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가 되었고, 많은 유학생들이 오가면서, 많은 상인들이 오가면서 많은 교류를 했습니다.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거는 이 시기에 미국과 중국이 밀월기를 보냈기 때문인 거죠. 이때 미국은 소련이 무너진 세상에서 이제 더 이상 두려울 존재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자신감이 넘쳤기 때문에 중국 좀 잘 살아도 상관없지, 번영한 중국은 앞으로 민주화 되겠지 생각하면서 그 중국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성격을 조금 외면하면서 중국이 이제 국제 자유무역 질서 내에서 성장하는 것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중 밀월기 사이에서 우리도 중국과 역시 교역을 확대하면서 중국과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나라 아닐까 하면서 전략적 관계도 향상시키면서 그런 세월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전환된 것이죠. 하지만 상황이 전환됐습니다. 전환되게 된 계기는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무조건 자기 나라 사람 아닙니까? 아메리카 퍼스트. 우리가 왜 다른 나라 좋은 일을 시키냐? 우리나라의 안보, 경제, 우리나라 시민들, 그러니까 US 시티즌, 특히 세금 내는 중산층들의 삶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던, 다른 나라에게는 모르지만 그 나라에게 좋은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자기 나라 사람들의 경제와 삶을 끔찍하게 여기는 대통령, 저는 좀 가지고 싶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이렇게 열심히 막 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역전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이런 예측이 얼마 전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런 금융기관들이 몇 년도에는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다, 아니다 몇 년도에는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다, 그런 예측을 냈을 때 이런 거의 결과는 여러분 단순히 그냥 경제력의 역전이 아닙니다. 누가 1등이 되느냐는 그 질서인 것이죠. 지금 미국이 패권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달러 패권 하에서 미국식 질서, 민주주의, 인권, 프리트레이드 질서 하에서 사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지 않은 나라가 1등이 됐을 때는 얘기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냉전 때 미국이 이겼기 때문에 미국식 질서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지, 냉전 때 소련이 이겼으면 우리가 지금 소련의 질서 밑에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우리가 이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 way of life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추월해서 막 따라오는 중국을 따돌려야 된다는 적극적인 그런 중국과의 패권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우리는 열심히 싸우겠다, 하지만 혼자는 못 싸운다. 왜? 지금의 중국은 옛날에 그 주계장막 뒤에 있는 그 중국이 아니라 엄청난 무기와 돈을 가지고 세계 경제 체제에 깊숙하게 흡수되어 있는, 자유진영에 깊숙하게 흡수되어 있는, 돈 많고 무기도 많은 무서운 중국이기 때문에 혼자는 못 싸운다. 같이 싸우자. 그러면서 동맹국들에게 미국과 함께 싸울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결국에 인도퍼시픽 전략, 인도퍼시픽을 중심으로 중국을 봉쇄하자는 전략, 그리고 쿼드, 이런 전략 아니겠습니까? 이랬을 때 자유진영의 나라들이 거기 가서 적극적으로 섰던 것이죠. 인도라는 엄청나게 인구 10억이 넘는 대국도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환영하면서 쿼드에 적극적으로 가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 외에 일본과 호주는 말할 것도 없이 일본으로 가서 쓰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때 우리의 외교 전략에 우리가 도전을 받은 것이죠. 우리의 선택. 그 전까지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동북아 균형자론, 한반도 운전자론 해서 우리가 더 이상 옛날에 북중러, 한미일의 냉전 구도에 갇힐 필요가 없다. 우리는 보다 실용적이고 자주적인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균형 전략을 펼치겠다. 그런 논리가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아니다, 자유진영과 함께 가야 된다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저기 가서 서야
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니다, 균형, 우리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택하는 것이 지혜롭다. 뭐가 더 맞게 들립니까?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인 것처럼 들리고, 이게 뭐하러 그렇게 편을 나눠, 그냥 이렇게 어중간하게 가는 게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 이게 잠깐 상당히 위험한 것이죠. 이게 가능하다면은 되지만, 이게 가능하지 않는 시절에 이제 선택을 요구받을 때 우리는 가운데 있겠어, 우리는 균형을 하겠어 라고 했던 것이 어떠한 그런 의미로 국제사회에게 시그널링 되었는지,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균형 전략의 취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중국과 사이 나빠지면 경제적 손해가 크다. 누군가를 적으로 상정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지금까지 안미경중했는데, 지금까지 균형 잘 했는데 계속하면 좋지 않느냐. 이것이 결국에는 이전 행정부 그리고 장관, 외교 장관의 기본적인 취지였고, 이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선택하지 않으면서 균형 전략을 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균형 전략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뭐 이런 것 아닐까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저곳에 서 있는 거는 상당히 위얼드한 그런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저기 다 소위 독재 내지는 권위주의 국가들 리더들이 다 서 있는데, 왜 저기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리더가 한 명 딱 서 있나, 상당히 어색한 사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원래 북한의 김일성과 마오쩌둥이 천안문 광장에서 함께 회동을 가졌던 곳인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상당히 잘못된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시기에 북한과 중국이 상당히 어색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도 한국을 엄청나게 존중해주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중국이 그나마 이것이 가능했죠. 이것이, 여기 박근혜 대통령이 있습니다. 딱 시진핑 주석과 있고, 여기에 최룡해 대표가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대표가, 맹방 북한의 대표가 오히려 저 땡볕에 땀을 삘삘 흘리면서 있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이 시기 북한과 중국이 좀 사이가 나쁜 시기를 겪었기 때문이죠. 사이가 나빴던 것은 시진핑 주석은 좀 이때 미국과 좀 이렇게 잘 지내보면서 국제사회에 그런 이렇게 좋은 파트너십을 하고 있는데, 자신의 리틀 브라더 같은 이 북한에 새롭게 올라온 젊은 리더가 갑자기 막 핵을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막 친척을 형을 막 암살을 하고, 그러면서 너무나도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서 조금 사이가 나빴는데, 여러분, 이렇게 일시적으로 사이가 나쁜 거, 일시적으로 좋은 거, 하지만 구조적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관계, 또 구조적으로 같이 갈 수 없는 관계의 차이 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금방 이런 위태로운 관계가 금방 깨졌는지는 짓고 있었던 사드, 그 다음에 한한령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을 했습니다. 산불 정책도 균형 전략, 안보에 있어서 균형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MD 안 한다, 사드 안 한다, 한미일 균형 전략 안 한다는 약속을 당시 강경화 외교 장관이 가서 맺고 온 거죠. 우리는 이거 확실히 약속한 거 아니라고 했지만, 그거는 확실히 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는 것 자체가 좀 외교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저는 요거는 한마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저런 약속을 맺었다는 것은,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랑 약혼반지 낀 거? 뭐 그런 거 비슷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각 국가에게 어떠한 시그널이 됐을지, 이것이 미국에게 어떤 시그널이 됐고 어떤 의미로 다가왔고, 중국한테는 아니 그러면은 결국에는 확실히 약속한 거 아니라고? 하지만 한미동맹은 계속 간다고? 도대체 뭐야? 오히려 장난해? 그런 정말 더 기분 나쁘고 오히려 더 억한 심정을 야기할 수 있는 되게 미숙하고 국제 질서에 맞지 않는 그런 약속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때 대중 전략으로, 균형 전략으로 택했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대중 견제 정책, 그리고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적극적으로 불참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지소미아, 우리는 일본에게 엄청 우리의 불만을 표시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지소미아는 일본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의 동북아 전략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만들어주는 의미가 있는 것이었는데, 여기서 탈퇴하겠다고 했던 것은 미국의 동북아 전략, 미국의 북한 전략, 미국의 중국 전략에 강력하게 비토를 넣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미국이 남태평
남중국해에서 했었던 다양한 해상 훈련에 미국의 동맹국들이 참여하는 반면에 우리는 참여하지 않았고 미국과의 한미 연합 훈련을 다 하지 않았던 거. 여러분 그 전쟁에서의 피 한 방울이 훈련에서의 땀 한 방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런 거 하나도 하지 않았던 거는 저는 안보의 커다란 공백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습하지 않은 군인이 어떻게 실전에서 잘 싸우겠습니까? 저는 이거 뭐죠? 컴퓨터로 하면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무슨 스타크래프트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전쟁 잘할 수 있나 뭐 그런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쿼드에도 불참하는 등 우리가 미국의 동북아 전략, 미국의 중국 전략에 불참함으로써 한미 동맹이 심각한 균열 상황에 처하는 것을 우리가 목도했습니다. 또한 중국에 대해서 이러한 균형 전략의 일환으로 취했던 또 다른 어프로치는 중국의 정책, 그다음에 중국과 사이가 나쁘거나 중국이 기분 나빠할 만한 일은 하나도 안 했던 것이죠. 한미 연합훈련 이런 거 하지 않았던 게 안보 영역에서 그런 거였다면은 코로나 확산 때 우리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인 입국을 잠시 멈추자고 했을 때 중국에서 들어오는 한국 사람이 문제라고 했었던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이나 또 홍콩이 그런 민주화 시위 했을 때 그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라고 말했던 그런 지도부의 언행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가, 또 우리가 자유국가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인권과 여러 가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미국과의 사이 나빠짐을 감수하면서도 중국이 원하는 대로 하고 중국이 좋아할 만한 행동을 하고 중국이 싫어할 만한 행동을 하나도 안 했다면 예상되었던 결과는 아까 기대했던 결과는 중국과 사이가 엄청 좋아지는 거였을 텐데 문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결국에 국제 정치의 성격과 이 지역의 외교 안보적 지금 다이나믹 그리고 현실주의적으로 국제 정치를 이해했을 현실주의적 측면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 대한민국의 안보가 냉전 이래로 거의 최악의 상태를 맞이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냉전 시기에도 하지 않았던 카디즈를 침공하는 이런 비행 훈련을 많이 하면서 우리의 그런 취약해진 안보 역량 그 자유 진영으로부터 이탈된 그런 성격을 많이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또 북한과도 북한이 싫어할 만한 행동도 같이 안 했을 때 북한과의 관계는 좋아지나요? 그렇지 않았죠. 북한이 이 기간 동안 핵미사일 역량을 대폭 증가해서 지금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완성 단계에 있고 SLBM까지 지금 완성했다고 했을 때 대한민국의 안보가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그간 이제 나빠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결과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려는 게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거는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건드리는데 의도가 중요하지 않은 거죠. 결과가 말해주는 것인데, 이런 결과를 봤을 때, 이 균형 전략이,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아쉽다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경제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생각했을 때 중국의 기분을 나쁘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처음에 경제가 더 나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벌어졌던 한한령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드 보복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고 롯데와 이마트 처음엔 이마트 그 다음에 롯데가 지금 완전 철수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역은 자유진영과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유진영은 오픈 이코노미고 그 다음에 그 국가의 그런 예측 가능성 프레덕티빌리티, 릴라이어빌리티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인들에게 있어서 또 안정적인 공급망 또 시장을 위해서 자유진영 개방되고 국제사회에서의 평판과 또 자기 국가의 그런 신뢰도 예측 가능성을 중시하는 그런 오픈 이코노미를 실시하는 국가들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했었던 것들 예를 들어 개성공단이나 개성공단 어느 순간 폐쇄해버리고 그 다음에 푸틴 기분 나쁘면은 파이프 잠가버릴 수 있고 어느 날 갑자기 한한령 내려서 이제 징벌적인 그런 대우를 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이거 좀 기억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미워해
않았던 중국보다 훨씬 미워했던 일본이 이 시기 엄청나게 국력과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목도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그러면 우리와 한미동맹이 나빠지면은 그럼 아시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일본에게 모든 역량을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열병식에 간 이후로, 그리고 우리가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인도퍼시픽 전략에 참여하지 않을 때마다 미국은 자신의 군사적 전략 자산을 일본에게 집중적으로 투사하면서 그 좋은 F-35 비행기도 왕창 갖다 주고 기술도 이전하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미국의 안보 전략에 동참하고 참여하고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 일본의 역량이 강화되고 국제사회에서 안보 질서에서 일본의 위상이 높아지는 결과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모두 생각고 걱정하지 마, 우리가 지켜줄게 라고 약속을 하는 것을 봤을 때 국제관계는 공짜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가 좀 우리가 조금 섭섭하게 했을 때 지금 당장 말하지 않아도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본이 고맙게 했을 때 미국이 그에 상당하는 선물을 하는 것은 저 국제관계도 엄청나게 현실적으로 힘의 정치로 돌아가긴 하지만 인격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신뢰를 범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약속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접을 되게 잘해줬냐? 그랬던 것도 아니죠. 우리가 이때 이렇게 가서 홀대를 당하고 혼밥을 먹고, 여러분, 우리가 중국에 우리는 가서 밥 혼자 먹을 수 있지만 국가 지도자가 외국을 순방한다는 것은 그 나라에서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안보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갔다고 했을 때 우리가 뭐 먹방 인스타 찍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혼밥을 먹는 것은 정말 취지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왕이 외교부장을 정말 왕이 오셨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한 국가의 외교부장이 대통령을 이렇게 툭툭 마치 그래 잘하고 있어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이 시기에 우리가 국격이 많이 손해를 본 시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질문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왜 성의를 다했는데, 우리는 중국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 누구는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안보의 문제 아닙니까? 원하는 것을 다 관철하지 않았을 때 중국이 원하는 건 뭡니까? 너희 미국 편 하지 말고 우리 편 하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한미동맹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유지하면서 중국이 원하는 것을 해준다고 그럴 때 이것은 성의를 봐주고 마음을 읽어주고, 우리가 엄마나 자식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래 그러려는 건 아니었지만은 너의 성의와 너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토닥토닥 해주지, 국제관계는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너 내 편이야 아니야 물어봤는데 나는 너희 편은 아니지만 너희의 마음을 상하고 싶게 하지 않아, 그런 거는 정말 택도 없는 그런 대화법 내지는 대수처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바라봐야 되는 거죠. 태양처럼 내 편이야 네 편이야, 너 나랑 사귈래 쟤랑 사귈래를 물어보고 있는데 나는 지금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만 너도 사랑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적절하지 않은 그런 어프로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도 자신의 생존과 안보의 애기 때문에 크고 무서운 나라로서 작은 나라의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능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외교에 대한 미숙함 내지는 냉철하지 않은 분석, 어쩌면은 어떠한 이익에 의해서 진행됐던 판단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 역시 우리가 그러면은 중국이랑 우리가 이렇게 많은 물적 교류가 있는데, 경제적 교류가 있는데 중국이 그렇다면은 우리를 사정을 봐주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한테 그렇게까지는 경제로 서로 루즈루즈 하는 일은 안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돈보다 생명인 것이죠. 국제관계에서 정말 자신들이 원하는 안보 이익을 위해서는, 그 다음에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는 돈은 사실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 간에 상당히 교역이 많은 나라들도 필요한 경우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거는 돈으로, 여러분 그리고 국가가 어떠한 이념 내지는 이익을 추구할 때, 여러분 중국은 미국하고도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젊은이들을 희생시키고 장진호에서 있었던 전쟁입니다. 중국군이 그렇게 여름옷을
그러니까 잘 장비가 안 돼 있는 옷을 입어서 미군도 이때 많이 희생당했지만 중국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장진호에서 죽었던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이번에 나온 영화입니다. 그랬을 때 영화 장면인데 했을 때 사실 경제를 위해서 우리가 국가 안보, 국가 이익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도 사실 그래서는 안 되고 그 나라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어떻게 생각했을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은 계속 우리처럼 같이 싸우자고 합니다. 같이 갑시다. Let's go together. 그게 미국 대사관에도 붙어 있고 언제나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미국은 우리랑 같이 싸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이 비자유 진영과 가까이 있고 우리나라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가 세계에서 가장 큰 해외 주둔 미군 기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랑 같이 싸우면 참 좋겠지만 왜 우리가 6.25 때도 같이 싸웠던 혈맹이기 때문에 같이 싸우면 좋겠지만 정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 안 됐을 때 이거 에치슨 라인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때 38선 분할됐을 때 미국의 정책 우선 순위에서 밀려서 에치슨 라인이 이렇게 그어진 것을 스탈린이 알았을 때 침공하지 않았습니까? 전쟁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우리는 정말 너희랑 같이 싸우고 싶어. 같이 갑시다. 렛츠고 투게더 했는데 정 싫다고 하면은 미군은 떠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미 방위 조약 6조가 오늘 끝나면 1년 뒤에 해지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미국은 우리가 안 되면 여기 엄청나게 미국이 하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그리고 미일 동맹을 국제관계 외교 제1 원칙으로 하는 언제나 내각이 바뀌어도 언제나 미일 동맹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일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없으면 어쩔 거야 우리밖에 없잖아라고 미국에게 시그널을 보내는 거는 조금 일본의 존재를 또 일본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를 좀 무시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동맹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면 우리도 이 동맹을 소중히 여기고 책임을 다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저는 이런 구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옛날에 이 두 팀이 다 같이 바베큐하고 놀 때는 우리가 다 같이 친하게 지낼 수 있었지만은 이 두 팀이 패권 전쟁을 하겠다고 갈라졌을 때 중간에서 기분 좋게 균형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하면서 왔다 갔다 했을 때는 양측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고 이 전쟁 한복판에서 그냥 어리버리하게 왔다 갔다 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의 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네 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내 편은 아니야 라고 하는 양쪽으로부터 그런 전략적 반기를 당하면 큰일 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균형을 할 수 없는 시대임을 외면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균형을 할 수 있는 시대라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편이 갈린 시대라는 거. 이때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시대인 걸 몰라서도 안 되고 알았는데 저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점에서 정책 결정자가 얼마나 똑똑해야 되는지 그리고 정직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의 그런 현상 유지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의 존망에 리스크를 걸어서는 안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일편단심 미일 동맹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본이 자존심이 없어서 그러느니 어쩌느니 그러는데 우리가 자존심이 많고 죽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필요한 외교안보 전략을 가지고 부국 강병하고 국민의 삶의 질과 번영과 자유를 구가하는 나라가 좋은 나라? 자존심이라는 단어도 이상하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본이 역사 공부를 좀 제대로 해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본은 우리가 알다시피 전국시대부터 그런 현실주의, 지정학에 대해서 아주 몸으로 경험한 전쟁 귀신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힘의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옛날에 20세기 초에 러시아와 영국이 패권 전쟁, 그레이트 게임을 했을 때 러시아의 편을 쓰지 않고 일본의 편에 서서 결국에 아관파천을 통해서 러시아의 편에 선 조선을 이기고 우리가 우리의 국권을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일대 일본은 해양 세력인 패권국 영국과 함께 가서 그레이트 게임의 패권 전쟁의 무대가 됐었던 조선에서 우위를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길 편에 섰었던 것이죠. 이때
나치 독일이 자유진영의 패권에 도전했을 때 일본은 독일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주축국이 돼서 2차 대전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일본은 정말 모두 다 죽창을 들고 끝까지 결사항전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핵 맞고 완전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일본은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이길 편에 서야 된다. 질 편에 서면은 같이 죽는다. 이길 편에 서면은 좋은 일이 온다는 것을 이미 역사적으로 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양 세력이 늘 전쟁에서는 이긴다는 거. 그리고 독재 세력은 진다는 거. 왜? 독재 세력은 결국에는 세계적으로 왕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좀 알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역사를 근거로 미중 패권 전쟁에서 누구 팀에 서야 될지를 좀 판단을 잘 한 것 같습니다. 하토야마라고 일본에서 반미 친중을 외쳤던 일본 내 좌파인 거죠. 레프트. 이 사람이 한번 내각을 그러니까 일본의 수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전형적인 이제 반미 친중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거기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 철수를 주장했고 그리고 난징에 가서 추모했고 서대문 성무소에 와서도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얘기 아무도 안 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렇게 무릎 꿇고 사과를 했는데 아무도 사과한 건 기억 안 하고 있을 때 별로 의미 있는 자국의 입장에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때 하토야마 때 그러면은 중국과의 관계가 되게 좋아지고 미국과 어떻게 됐느냐. 이때 미국이 일본한테 단단히 빼진 것이죠. 그랬을 때 미국과의 경제가 나빠지면서 일본의 경제도 갑자기 추락했고 그러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국이나 서대문 형무소에 왔기 때문에 한국이나 또 난징에 갔기 때문에 중국은 일본을 잘 대해뒀나? 아닙니다. 이때 미일 동맹이 사이가 나빠졌기 때문에 이 나라들도 다 함부로 대한 것이죠. 이때 다오다의 센카쿠 위기가 가장 고조되었고 이때 러시아 그때 메드베데프 그 대통령도 쿠릴반도에 왔고 이때 몇 년 있다가 이명박 대통령도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독도에 가는 등 일본이 경제도 나빠지고 외교도 나빠지고 안보도 나빠지고 그러니까 저 나라와 사이가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우리 미국과 사이가 나빠지면은 잘해주는 게 아니라 미국과 사이가 나빠지면 오히려 만만하게 보고 나쁘게 대하는 거를 이때 일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경험을 한 거죠. 결국에 경제도 나빠지고 안보도 나빠지고 이랬기 때문에 일본은 이후에 다시는 정권 교체가 안 되고 영원히 보수, 영원히 우익, 영원히 미일 동맹 중시 정치 이 우파 내에서 우익 내에서의 약간 다이나믹은 있을지언정 절대 정권이 넘어가지는 않는 그런 계기가 되는 사건을 이때 겪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이 이때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겪고 중국이 막 부상하고 있을 때 일본은 다른 나라들이 중국이 앞으로 경영할 그런 금융질서 AIIB 같은데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때 혼자서 여기 참여하지 않으면서 미국에게 엄청나게 의리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미국이 정말 friend in need, friend indeed를 느낀 거죠. 그래서 이때 일본이 보인 이런 로열티, 충성심, 의리 이런 거에 엄청 미국이 감동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가장 끔찍했던 적에서 100% 되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2차 대전 영화 보면서 정말 나치 히틀러 막 진짜 너무 나쁘고 막 그러지만 태평양 전쟁처럼 저는 잔인한 전쟁이 또 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때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이 전쟁에 임했는지 일단 기습을 해가지고 3,000명 죽지 않았습니까? 미군 진주만에서. 그리고 정말로 팔라우에서 미군 포로를 막 산채로 불태워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그 동남아에서 죽음의 행군 시켜가지고 미군들 엄청 많이 죽고 그랬을 때 막 포로 학대해가지고 막 굶어 죽고 막 그랬을 때 그런 끔찍한 전쟁을 겪고 일본 입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맞아본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이렇게 끔찍했던 과거를 겪은 나라들이 지금 배프가 됐다는 거 저는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저 나라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지 않습니까?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잘 살고 일본은 한 세 번째로 잘 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저렇게 잘 사는 나라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과거는 좀 렛고하고 현재의 외교안보 정책은 미래 후손을 위해서 세운다고 했을 때 좀 정말 끔찍했지만 그건 일단 좀 접자 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이 외교안보는 정말로 조금 옛날에 그랬잖아 어떻게 우리가 그걸 잊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당면한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이들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로 미국은
이런 것 좀 있고 아시아에서 지금 사이가 나빠진 한국 대신 엄청나게 우리에게 협조적인 그런 일본이라는 베스트 브랜드를 확보했고 그리고 일본은 세계적인 패권국의 신뢰를 얻어가지고 그 나라의 전략 자산, 그 나라와 함께 갈 수 있는 아시아에서 중국이라는 무서운 나라를 우리가 견제해서 어쩌면은 중국을 이길 수 있는 아시아 넘버 원, 어쩌면은 평화 헌법도 고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지금 확보하고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일본이 저는 뭐 일본을 막 되게 미워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자유진영에 그리고 좋은 파트너로 지낼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일본을 되게 정말 뼛속 깊이 미워하신다고 할지라도 미워하는 나라가 잘 되는 그런 외교안보 정책을 지지하는 것은 그 좀 미움과 모순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 가서 히로시마 유족들을 원폭 유족들을 위로했던 거 아베 총리가 진주만에 가서 이때 희생당한 장병들의 가족을 위로함으로써 정말 좀 대타협을 하고 지금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모습을 봤을 때 조금 이 자리는 사실 미국의 베스트 프렌드 자리는 사실 우리 자리였다는 아쉬움을 저는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호주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는 안미 경중하는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랑 비슷했죠. 이 안보는 미국이랑 같이 가지만 호주는 자원이 많고 그 다음에 영어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관광객과 영어 유학생들 그리고 호주의 자원을 중국에다 팔면서 국가 경제를 도모했었던 대표적인 우리와 같은 안미 경중의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을 시작했을 때 얼른 가서 미국 편에 선 것이죠. 그거는 엄청난 교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민주주의 나라와 아닌 나라가 싸울 때는 일단 민주주의 편에 서야지라는 그 나라의 정체성,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라는 그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에서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자유진영을 선택했을 때 그리고 이때 호주가 중국의 그런 코로나 발원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중국이 엄청나게 화가 나가지고 강력한 무역 보복을 했습니다. 호주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모든 자원, 철광석과 뭐 와인과 그런 거에다가 엄청나게 관세를 때려가지고 랍스터도 안 먹게 되고 안 먹고 막 호주 어민들이 랍스터 막 이거 나 어떻게 파나 그러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호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쿼드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고 그 무역 전쟁에 당당히 맞섰는데 무역 전쟁 한다고 그럼 미안 아닌 걸로 할게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래 해볼 테면 해보자.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는 무역 전쟁의 결과는 중국에게 오히려 힘든 일이 있었던 거죠. 이때 중국이 호주로부터 석탄 수입 안 하고 그래서 이때 막 정전되고 전기 대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무역 전쟁에서 호주가 승자가 됐다는 진단들이 여러 군데서 나왔죠. 왜? 자유진영에서 사주는 것이죠. 자유진영에서 사주고 이런 원자재라는 것은 여러분 호주가 중국에다 안 팔면은 다른 나라가 중국에다 팔아야 되고 그 나라가 원래 팔 양을 호주가 또 그 나라에 어느 나라에게 팔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그게 국제 무역 체제 내에서 자유진영의 무역 체제 내에서 자유무역 체제 내에서 컴펜세이트 되는 양상을 보여서 오히려 중국은 공급망의 혼선으로 인해서 좀 힘든 시절을 겪었던 거에 비해서 호주는 금방 경제적으로 그다지 금방 안정을 찾을 수 있었고 그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국제 동맹의 지지를 통해서 어쿠스라는 게 결성됐습니다. 그래서 이 어쿠스를 통해서 호주가 핵 미니 항모를 제공받으면서 안보와 경제 두 마리의 토끼를 다 확보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와 사뭇 다른 어프로치.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인데 경제 손해봐도 괜찮아. 견딜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견디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에게 주는 함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타이완은 원래 국민당이 이제 장개석이 국共내전에서 져서 가서 이제 세운 나라 아닙니까? 그랬을 때 원래 타이완의 국민당은 그 중국 공산당과 막 싸우는 사이였습니다. 근데 타이완이 민진당이 들어오면서 민주화되면서 이 국민당은 그래도 우리는 중국에서 왔는데 그래도 우리 친척은 중국에서 살고 있는데 하면서 그래도 중국과 같이 가야지 하는 오히려 친중당이 됐고 이 민진당은 원래 타이완은 타이완 사람들의 것이었다 하면서 중국과는 좀 분리된 길을 가게 되는 이 접전이 펼쳐지는 나라가 타이완입니다. 그래서 타이완의 국민당과 민진당이 정권 교체가 될 때마다 국민당이 정권을 잡으면은 친중 정책, 민진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조금 더 타이완의 독립 내지는 자주가 더 이렇게 우선시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타이완이, 아까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좋았던 시절에는 타이완은 국제적으로 엄청 서러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왜? 둘이 사이가 좋으니까. 둘이 사이가 좋기 때문에 타이완은 엄청 불쌍하게 올림픽 때도 이상한 거 들고 들어오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국기 막 타이베이 뭐 선수팀 뭐 그런 거 들고 들어오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엄청 서러운 세월을 보냈는데, 패권 경쟁이 강화되면서 좀 타이완 정치도 많이 바뀌게 되었죠. 이 사람은 마잉주 국민당의 이제 그때 총통이었습니다. 이때 제3의 국공 연합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국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타이완과 중국의 교역이 완전히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에 대해서 타이완 사람들이 우리가 중국과의 교역이 확대되면은 정치 주권까지 위협당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생각에서 정권 교체가 되었고, 이 차이잉원 민진당 여자 대총통이 되자마자 패권 전쟁이 엄청나게 심해지면서 이제 타이완의 선택이 국제사회에, 이 민진당 정권의 선택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시진핑 주석이 엄청나게 무섭게 타이완 뭐 이러기만 해봐 이러기만 해봐 계속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이잉원 총통은 미국의 동북아 정책, 미국의 대중 정책에 적극적으로 편입하면서 그 수많은 전쟁 위험과 협박을 지금까지 막 잘 견디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불구하고 너무 안보 위협, 중국이 맨날 막 혼내주겠다, 가만 안 두겠다, 뭐 뼈가 부서질 줄 알아라, 뭐 그 다음에 와서 훈련하고 막 열병식하고 그랬을 때 타이완 사람들도 너무 피곤했던 거죠. 막 이렇게 반중으로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자유진영의 일원으로 했다고 우리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좀 이렇게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연임에 성공할 수 있나 했는데, 이때 딱 일어났었던 일이 홍콩의 보안법 패스였던 거죠. 그래서 이 타이완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중국이 일국양제한데, 중국이 너희의 생활 방식을 지켜준대, 그 독립해,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굳게 손가락 끌고 약속했었던 중국이 이거 딱 폐지하는, 일국양제 아니라 보안법을 통해서 홍콩의 정치적 자유를, 완전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제한하는 모습을 보고 중국이랑 같이 가면은 좀 좋기 힘들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차이잉원 총통이 연임의 이 계기를 통해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압도적으로 승리하면서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이잉원 총통은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에서 최전방에서 싸우겠다, 용감하게 가는 거죠. 우리가 최전방에서 싸우겠다, 그러니까 자유 진영 우리 도와줘, 우리가 중국을 향해서 딱 앞에 서 있을게, 그러면서 자기 국가를 자유 진영의 일원으로 강력하게 자리매김하면서 미국과 강력하게 관계를 강화하면서 힘을 통한 평화, 피스토르 스트렝스, 혼자는 할 수 없지만 우리와 생각이 같은 사람들과는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과 가치를 최대한 싱크로나이즈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무기 주면서 절대 발을 담그지 않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양안의 관계가 있을 때는 미국은 절대 절대 타이완이 그렇게 혼자서 고생하는 게 안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군함이 대만 해협을 막 통과하는 훈련을 함으로써 이 대만 건드리지 마, 이런 시그널링을 중국에게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느 팀에, 어느 편에 어떠한 존재로서 자리매김하느냐가 결국에는 우리의 그런 안보 내지는 우리의 가치를 담보하는 일임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잉주이 전 대만 총통은 지금까지도 양안이 전쟁하면 미국이 개입하기도 전에 우리는 망한다,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면서 이 차이잉원 총통의 이런 대항 의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이 의지를 계속 찬물을 끼얹고 있는데, 그거는 뭐라고 말하던 간에 분별이 있는 국민이라면은 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말하던 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분별과 지성과 영성을 통해서 좀 진실을 볼 수 있는 훈련을 우리가 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 나라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이 라마 효과라고 있습니다. 유럽의 정상들이 이 중국 지도부를 만나거나 뭐 중국과 하면은 중국이 무역보복 해가지고, 달라이 라마가 이제 중국의 그런 분열주의의 상징 아닙니까? 그리고 중국 그랬을 때 인권의 상징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엄청나게 무역 보복을 해서 이 달라이 라마를 만나기만 하면 이제는 막 엄청나게 중국한테 사과를 하지 않는 한 무역 보복을 당해서 뭐 노르웨이 연어 뭐 손해 보고 뭐 프랑스 뭐 에어버스 그거 이제 뭐 계약이 잘 안 되고 뭐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일찍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너무
이제 선 넘으니까 최근에 유럽 국가들도 좀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유럽은 원래 뭐 인권하면 난리 나지 않는 나라들 아닙니까? 그래서 홍콩 사태를 보면서 또 위구르 탄압을 보면서 이제 유럽 사람들도 중국 좀 선 넘네 그런 생각하는 것 같고, 코로나 유럽이 아주 직격탄을 맞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잃었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 약간 대중 견제, 반중이 약간 시대 정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게 홍콩에 대해서도 메르켈에게 이거 우리 인권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유럽도 혼자는 힘들지만 같이 하면은 가능하리라고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EU가 같이 대항했을 때 이 경제적인 중국의 경제 보복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보고서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그렇지 않은 나라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대표적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밸런스를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러시아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푸틴의 입장에서는 중국도 두렵고 미국도 두렵습니다. 미국이 두려운 이유는 미국의 정계 내에 러시아를 아직도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러시아는 지금은 텍사스만도 못한 경제력을 가진 세계 10위권의 나라인데 아직도 미국의 적은 냉전 러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유의 가치가 권위주의 체제에 흡수되는 거, 그런 거를 또 푸틴은 좀 싫어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중국이 두려운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지정학 아닙니까? 가까이 있는 센 나라는 너무 무섭습니다. 그랬을 때 인구도 많고 국경도 많이 접하는 중국이 언제나 북극계 아니면 국경 지역에 대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푸틴은 좀 친하게 지내면서도 언제나 두 나라가 무서운 것이죠. 그랬을 때 푸틴은 이 중간에서 엄청나게 균형 전략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에 비해서 트럼프는 중국이랑 싸우기 위해서는 러시아와는 콜드피스를 유지해야 된다는 나라죠. 한 놈만 패야 되니까. 우리가 중국이라는 무서운 나라랑 싸우려면은 푸틴과는 그래도 콜드피스, 우리는 정말 베프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이 사람 권위주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까지 적으로 돌리면 적이 너무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푸틴하고는 콜드피스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정도 관계를 유지했고, 푸틴은 그 다음에 중국과 푸틴도 뭐 why not 하면서 이렇게 콜드피스를 유지했고, 그 다음에 푸틴하고 시진핑은 그 지역에 있는 권위주의 체제로서 뭐 이렇게 서로 박사학위도 주고받고 그러면서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푸틴은 에너지를 팔고 중국은 그러니까 에너지 교역국, 그다음에 무기 교역국, 중국이 러시아의 무기를 많이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요 정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가 푸틴을 킬러라고 부르면서 적으로 돌리면서 이제 전선이 완전 길어지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도 원래 날 필요가 없는 전쟁이었던 것 같습니다. 푸틴이 서구 진영과 콜드피스를 유지했다면 뭐 그런 지정학의 폭발을 겪고 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푸틴이 결국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여했고 전쟁이 나는 뭐 그런 양상을 우리가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나라는, 러시아는 균형 전략을 하는데 우리는 하면 안 될까? 안 됩니다. 왜? 우리랑 러시아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 러시아라는 나라는 일단 권위주의 체제, 자유민주주의의 그런 정체성을 주장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랑은 약간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식량과 에너지를 독립한 나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만 되면 그냥 혼자 가면 되는 나라인데, 우리는 국제경제체제에 긴밀하게 속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나라랑 반목하면서, 그러니까 자유진영과 반목할 수 없는 나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고, 러시아는 너무나도 크고 무기가 강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핵을 가장 많이 가진 나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으로 삼기 너무 부담스러운 나라, 적으로 삼기 너무 부담스러운 나라라는 점에서 우리가 러시아도 밸런스 하는데 우리라고 하면 안 돼? 우리는 하면 안 돼? 라고 하기에는 러시아는 우리랑 너무 다른 사이즈, 자원, 성격, 뭐 그런 거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 편을 완전히 드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반미하는 나라들이죠.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 적극적으로 반미하고 중국 편을 듭니다. 하지만 이런 나라들이 반미를 하는 것은 너무 이제 뻔한 얘기 아닙니까? 왜? 독재해야 되니까. 여러분, 독재를 하려는 나라의 기본이 반미입니다. 독재를 하는 것의 기본은 나라 문을 잠가야 되는 거죠. 왜? 밖으로부터 정보가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거지같이 살고 있는 거를 국민이 몰라야 되는데, 오픈을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가 독재하에서 진짜 고생하고 있었네를 금방 알기 때문에, 여러분, 독재를 하려면 일단 폐쇄 경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폐쇄를 하는 이유가 뭔 거죠? 밖에 엄청 나쁜 놈이 살아. 밖에 엄청 미국이라는 아주 나쁜 임페리얼이 살아. 베네수엘라도 길거리에 이런 그림이 있고, 이란도 길거리에 이런 그림이 있고, 북한도 맨날 반미 시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가치가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을 때 반미하는 나라들, 독재하려는 나라들 같이 어울려 다니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편에선 좀 작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1대1로 참여국들인 거죠. 그래서 1대1로 참여국들이 우리나라에 엄청난 항만을 만들고 그럼으로 해서 좀 중국이 만들려는 그 국제 질서에 참여함으로 해서 좀 뭔가 떡고문을 얻을 것이라고 상당히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 나라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우리가 많이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이번에 시험지가 종이가 없어서 학생들이 시험을 못 봤다고 합니다. 저희 아들도 종이가 없어서 시험을 못 본다고 했으면 정말 좋아했을 텐데 저희는 종이가 많아서 중간고사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스리랑카나 이런 나라들 1대1로 참여국들이 지금 빚은 빚대로 지고 거기 경제가 돌아가질 않아서, 그러니까 필요 없는 시장의 요구에 맞지 않는 항만 같은 거를 짓기 위해서 엄청나게 중국의 고리 부채를 끌고 와서 썼을 때 지금 경제 주권뿐만 아니라 국가의 그 정치 주권까지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도 되게 이제 화가 난 것 같습니다. 파키스탄에서 며칠 전에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났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요런 중국의 편에 섰던 국가들, 중국이 세계 전략에 편승함으로써 뭔가 국가 발전의 동력, 인프라 확장을 꽤 했던 나라들이 지금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1대1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 전략 또 미국과 함께 가는 나라들 또 중국과 함께 가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어떤 나라가 앞으로의 세계에서 이제 패권을 가질지, 지금 패권 경쟁에서 누가 승자가 될지를 전망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에는 중국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가 또 해야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패권 경쟁의 결과는 답이 나왔습니다. 적당히 싸우다가 봉합되기보다는 결국에는 한 팀이 완전히 이기든지, 후르시초프는 우리가 다 너희 묻어버리겠다 막 그렇게 패기 있게 외쳤고, 레이건 대통령은 소련을 Evil Empire, 악의 제국이라고 부를 정도로 서로 첨예하게 싸웠을 때 결국에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패권 전쟁에서 중국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두고 보겠지만은 결국에는 미국이 원하는 것은 중국이 조금 이제 패권 도전에 대해서 좀 생각이 접을 정도로 중국을 약화시키는 것을 원할 것 같고, 중국은 정말 세계 패권이 되든지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아시아는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거 너희 미국 건드리지 마. 여기는 우리 동네라고 하는 데까지 가는 게 목표일 텐데, 우리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고자 하는 도전자의 그 역량과 도전자가 그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졌는지 여부, 이런 거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원하는 것은 일단 이번 11월에 연임을 확정하는 것이죠. 중국은 마오쩌둥 시대에 너무나도 디스트럭티브한 그 대약진 운동 때 4천만 명이 거의 굶어 죽었고, 문화 대혁명 때 1억 명이 정치적 타격을 받고 2천만 명 가까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보고 이제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을 시작했을 때 이게 너무 오래 안 하는 거, 1인 독재 체제가 되지 않는 거, 10년, 딱 10년 정하고 5년, 10년 하고 다음 사람 5년, 10년 집단 지도 체제, 이런 룰을 딱 만들었는데, 이번에 시진핑 주석은 이제 10년 그러니까 10년 이 범위를 확정해서 연임을 확정짓는 회의를 이번 11월에 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우리가 지금 발전을 한다, 중국몽을 이루러 간다, 이제 정반합인 거죠. 미국의 저항이 들어온다, 이기고 계속 간다, 이런 정반합의 구도를 통해서 중국이 적어도 아시아에서는 넘볼 수 없는 파워, 그 다음에 호프풀리 세계에서도, 태평양에서도 미국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중국몽을 이루고자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방금 말씀드린 11월 회의를 위해서 엄청나게 사상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역사관 내지는 이런 거에 대해서 까딱하면은 그냥 인터넷에서 캔슬링 돼버리는, 삭제돼버리는 그런 엄청난 검열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정말 우리가 좀 측정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국이 대단한 나라지, 정말 정말 완전 엄청난 경제 규모, 인구, 하지만 중국이 사실 되게 취약한 점이 많다는 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중국을 종이 타이거, 그러니까
페이퍼 타이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저는 우선 이게 조금 중국이 가지고 있는 상당히 힘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이 일단 너무 오염돼 있는 거죠. 양자강입니다. 상해 도시. 그래서 이렇게 물이 많이 오염돼 있고 또 대기가 오염되고 또 이로 인해서 토질이 오염되고 음식이 오염되고 그러면서 이 땅이 지금 더 이상의 발전을 조금 인간의 발전, 인간의 무분별한 그런 발전을 도모하기에 땅이 지금 너무 피로해진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한 사막화 현상, 또 건강, 식품 위생의 문제도 역시 너무 심각합니다. 그랬을 때, 요게 좀 많이 문제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하이테크 기술을 통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뭐 AI 아니면 화웨이 그런 거를 막 발전시키려고 했는데, 미국이 엄청나게 기술 패권 전쟁을 하면서 화웨이 규제하고, 그 다음에 그 IP 테프트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제하면서 그게 조금 어려워졌을 때 제조업으로 여태까지 발전을 이끌었던 중국이 지금 어떻게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이 많이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조금 덧붙이고 싶었던 것은 그렇다면은 뭐 이렇게 막 인간이 발전을 하는 거, 자본주의 하는 거 이런 게 나쁜 것인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탄소 중립 막 그런 얘기 너무 많이 하는데 여러분 환경에 관심 있으시면 이 책들 꼭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적 환경주의 이번에 최근에 미국의 의사당 앞에서 어떤 클라이밋 체인지에 저항하기 위해서 어떤 미국 아저씨가 분신 자살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종말론적 세계관 이게 우리가 기후변화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라는 게 사람을 완전히 이제 미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종말론이 무서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옛날에 다미성교에도 막 휴거 그랬을 때 갑자기 사람들이 막 자기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치면서 막 그랬던 게 사람이 이제 지구가 끝난다고 생각하면은 이 땅에서 일들이 다 시시껄렁하게 느껴지고 이제 막 거기 완전히 몰입하게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 이런 클라이밋 체인지로 인해서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는 아젠다를 계속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미국 초등학교 그 미드 보면서 미국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우리에게 이제 몇 년이 남았죠. 애들이 10년 막 그러면서 그런 걸 하면서 정말 애들 근데 어떤 애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공황장애가 오는 거죠. 너무 무서우니까. 그래서 이 클라이밋 체인지로 인류가 멸망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자꾸만 사람들에게 하게 함으로써 엄청난 규제, 엄청난 그런 뭐 예를 들어 뭐 그린 뉴딜 같은 거 그래서 탄소 제로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를 해야 된다 막 그런 거를 계속 하면서 포슬 푸엘을 죄악시하는 그런 움직임이 많은데 그거 정말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기 중에 탄소가 이산화탄소가 0.04%인 거죠. 0.04%의 탄소가 포슬 푸엘로 인해서 정말로 인류의 그 기후를 바뀔 것인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상당히 많은 과학자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아젠다에 의해서 그런 연구 결과라든지 그런 논의가 캔슬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표가 안 되는 것이지 사실 얼마나 우리가 지구를 위한다고 하는 행동들 예를 들어 빨대 안 쓰고 그 다음에 뭐 전기차 타고 그런 게 사실 실질적으로 별로 상관이 없고 지구의 온도는 우리가 쓰는 이산화탄소, 포슬 푸엘 때문이 아니라 지구의 흑점의 활동.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중세에 유럽에 빙하기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지구의 온도는 원래 그래서 트럼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무 덥다 걱정하지 마라. 이제 좀 시원해질 거다. 좀 있으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막 어느 날 또 되게 춥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게 사실 그걸로 설명 안 되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써 있는 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입하는 생각들에 대해서 조금 진실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가장 큰 사기 중에 하나가 이 클라이밋 체인지 그리고 중요한 진화론만큼 우리의 이런 세계관 이렇게 하는 거 그럼으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보조금을 받고 얼마나 많은 태양광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오염이 되고 그거를 파는 나라가 어딘지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얘기 환경과 관련해서 잠깐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가 격차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연해 지방 너무 잘 살고 내륙 지방 너무 못 살고 그다음에 부자들 너무 부자고 그런 중국의 관리들 막 부패해서 잡히면은 막 밑에 지하실에서 막 그 지게차로 막 황금을 막 하고 돈을 막 그러는 거 보지만 사실 중국의 6억 인구가 100불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는 이커창 총리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런 나라면 조금 얘기가 다를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되면 막 망고가 막 주렁주렁 열리고, 막 너무 따뜻하고, 뭐 너무나도 따뜻하고 좋은 나라에서 100불이면 좀 얘기가 다르겠지만, 여러분 중국은 되게 춥고, 그리고 추운 지역이 많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2개씩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볼 때, 이 사람들 문제 뭐냐면은, 부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웨이보를 통해서. 그랬을 때, 이런 격차의 문제가 얼마나 사회 불만, 그리고 실질적으로 힘들고 고단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사회주의는 우리가 자유는 조금 덜 줄게 너희에게. 하지만 너희에게 모두 다 평등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줄게가 사회주의 약속 아닙니까? 민주주의 안 하는 대신 왜 민주주의 시장자 하면은 자본가가 착취하니까 일단 우리가 다 할게. 우리가 국유기업하고 우리가 자유를 조금 담보할게. 하지만 모두 다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누가 봐도 모두 다 행복하지 않았을 때 이게 얼마나 정권의 정당성과 이런 거에 위협이 될 수 있는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의 여파기도 하고 그 탈중국 시대의 여파기도 합니다. 중국이 여태까지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여기 가가지고 공장을 세우고 중국 사람들을 많이 고용해가지고 나라가 계속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 이후에 그런 예측 가능성이 담보되는 나라로 자유진영으로 옮기고 탈중국을 하면서 중국의 실업 문제가 많이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을 통해서 EU 시장이라고 중국의 그 수많은 전 세계로 이제 물건 수출하는 그 동네도 지금 봉쇄됐고 상하이 세계 최대의 그런 엄청난 메가시티 아닙니까? 지금 봉쇄돼 있고 그랬을 때 이 코로나로 인한 탈중국의 여파, 그러니까 외국 공장들이 철수하면서 나오는 그런 여파, 그 다음에 중국의 강력한 봉쇄로 인한 여파로 인해서 완전히 중국 경제가 조금 어렵게 되는 것 역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방역 요원이 현관문 열쇠를 다 걷어가가지고 알아서 문 열고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일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그런 뉴스 요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가지고 있는 또 큰 문제가 세퍼러티즘이죠. 그래서 중국은 56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55개의 소수민족이 있는데 이들의 퍼센테이지는 5% 정도 되나 이들이 점유하고 있는 땅이 되게 컸을 때 너무나도 다른 문명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티베트 사람들 완전 독실한 라마 불교고, 예를 들어서 위구르 사람들 독실한 이슬람 신자일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중국이기 싫은 마음들, 그리고 이 중국이 더욱더 강력한 사회주의로 가면서 이 원심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라도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왜? 하나가 나가면 다 나간다고 하기 때문에 홍콩에 대해서 강력한 이렇게 부심력을 땡기는 걸 봤을 때 이것을 중국 정부가 얼마나 위협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영혼의 순례길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이게 정말 그 티벳에 사는 새 패밀리의 11명이 그 오체투지를 하면서 거기를 가는 거였는데 정말 이 가죽으로 이 앞치마를 하고 여기다가 이제 나무 널빤지를 가지고 절을 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얌전히 절을 하는 줄 알았는데 정말 온몸을 던져서 절을 하는 거 봤을 때 한 2번만 하면 우리 정말 몸살 날 것 같습니다. 이거를 1년을 2천 몇백 킬로를 가는데 정말 저는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고단한 고행을 통해서 사람은 정말 종교적인 존재고 영적인 존재여서 언제나 나의 내세와 구원을 위해서 이런 수고를 마다치 않는데 우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또 행복하게 우리의 비전을 또 그 같이 중보자와 함께 가게 해주시는 정말 이 사람들 진리가 아닌 것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같은 지붕 밑에서 있는 게 얼마나 서로 고달프고 그리고 또 이 세퍼러티즘의 원심력이 클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는 미국의 아미시족들이죠. 독일계 이민자들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렇게 마차 타고 다니고 농경하고 그다음에 작은 정부 밑에서 국가의 복지에 의지하지 않고 살겠다는 이 아미시 공동체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작은 정부 지향하는 미국 보수당을 지지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너무나도 그 다른 스타일로 살 때 이 사람들은 너무 힘들고 이 사람들은 너무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거를 봤을 때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너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 네가 원하는 것을 믿고 너가 원하는 것을 만들고 배우고 팔고
하고 너가 하고 싶은 건 다 해. 하지만 너는 우리의 헌법, 우리의 헌정 하에서 우리의 약속에 동의하는 사람들 우리 같이 자유롭게 살자라는 자유민주주의 헌정 내에서는 생각이 달라도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지만 생각을 하나로 통일하자는 나라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서로에게 고달프고 힘든 일일 수 있는지 저 그런 거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 중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도전들이라고 간단히 정리를 했을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러면 중국 지금 시진핑 주석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서 중국이 원하는 것, 중국夢을 이루는 것, 지속 가능하게 발전을 하면서 패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추구할지 그 솔루션으로 결국에 제시한 것이 구심력을 생각으로서 더 강화하는 것이죠. 왜냐면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지금 너무 경제가 나쁜 거 아니야? 우리 너무 불평등한 거 아니야? 우리 좀 우리 생각이 다른 사람인데 좀 우리끼리 민주화해서 좀 다 필요 없고 하나의 생각으로 딱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진핑 사상인 거죠. 사회주의 사상으로 더욱더 강조해서 지금 시진핑 사상이 마오쩌둥 사상 이후에 최대의 그런 중국의 이데올로기 신념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고 기자들도 다 그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그 기자 시험에서 시진핑 사상에 통과하지 못하면 기자 면허가 다시 갱신되지 않고 그다음에 중국 청소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시진핑 사상 앱을 하면서 누가 더 높은 점수를 받는지 시합을 하고 있고 교과서 이렇게 무슨 교과서에서도 언제나 이런 게 나오고 이러는 것을 봤을 때 얼마나 이 사상적 구심점을 다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까 말씀드린 세퍼레티즘에 대해서는 종교의 자유를 엄청나게 박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선교사님들 거의 다 이제 나오셨고 교회 저렇게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고 소림사 이런 사자 달려 있는 이거 다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불상 같은 것도 지금 뭐 탈레반처럼 다 이제 폭파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절도 그냥 절을 닫아버려서 거기에 있는 비구니들 승려들 다 강제 환속하고 그리고 뭐 위구르에 대해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몽고도 지금 금지시켜가지고 소수 민족의 개성 그 다음에 삶의 방식들을 이제 좀 없애는 그런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중국의 종교의 자유가 좀 너무 사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회주의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사회주의라는 것이 하나의 신념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의 생각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 아주 본연의 지금까지의 조금 예외적이었던 시절이 다시 원상 복귀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절인데 지금 시커멓게 칠해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 중국에서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뭐 이슬람 내지는 뭐 다른 소수민족 불교에 대해서도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다 이렇게 사상적 구심점을 더 강화하기 위한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진핑 주석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공동 부유와 통일 대시장입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부유하자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도 너무 이런 개념 많은 것 같은데 근데 다 같이 잘 살자는 거죠. 다 같이 잘 살자는 건데 그렇다 보면은 다 같이 하향 평준화가 되는 것이 뭐 역사의 경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그 상해를 방역을 하면서 이제 너무 경제가 휘청되고 사람들이 잘 이제 그 배급이 안 되고 그러는 걸 보면서 이 나라 자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어야 된다. 통일 대시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모든 수요와 공급을 다 관리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나누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중앙의 힘, 중앙으로 부를 모두 모으고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다 관리하겠다는 건데 결국에 그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는 민간의 부를 중앙으로 흡수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 나가는 중국 기업들 우리가 여태까지 막 엄청나게 와 잘 나가다 마윈 뭐 그런 사람들 지금 훅훅 가고 있는 거 우리가 보고 있고 중국에서 잘 나가던 연예인들 지금 다 이제 막 훅훅 가고 있는 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왜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때려잡으면은 이렇게 일벌백계의 그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중들은 저 사람 저렇게 부패했었어, 저렇게 해먹었었어 하면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공동의 적, 마녀사냥이 되고 오히려 시진핑 주석의 인기가 올라가고 그리고 시진핑 주석 역시 또 다른 스타가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 마윈이 나보다 유명한 거 싫어. 이런 연예인들이 이렇게 잘 사는 거 싫어했을 때 이런 사람들을 하면서 이렇게 부도 더 중앙으로 쏠리고 사상도 더 이렇게 쏠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약간 마오 시대, 그 대학생 운동 그런 시대가 지금 그다음에 문혁 때도 이렇게 학자들 내지는 권위 있는 사람들, 예술가들 다 이런 고초를 겪었던 거 봤을 때 중국이 지금 상당히
중국 내에서 복고적인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좀 중국의 요즘 중요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강력하게 애국주의, 민족주의 드라이브를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되게 모순적입니다. 여러분, 사회주의는 인터내셔널리즘 아닙니까? 소셜리스트 인터내셔널리즘인데 국경이 없고 전 세계 노동자가 단합하는 게 사회주의인데 중국은 엄청나게 지금 민족주의, 애국주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너러티브는 너무 간단합니다. 중국은 엄청난 문명을 자랑하는 정말 유구한 역사를 가진 멋진 문명이었는데 외세 나쁜 놈들이 와서 우리가 100년의 추억을 겪었다. 그러니까 이 나쁜 놈들을 이기고 우리가 다시 그 중화를 부흥시켜야 된다가 이 간단한 내러티브입니다. 근데 이것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기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중국에서 하는 모든 시창작, 동요제, 학예회, 장문대회, 그림대회 이런 게 다 요 주제로, 그다음에 역사, 문학 이런 것들 다 요 주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관수법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냥 끝없이 머리를 흘러가게 100개의 애국 동요를 부르고 100개의 애국 영화를 보고 그런 게 중국 어린이들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이 청년들을 리틀 핑크스라고 합니다. 그 해외에 나와 있는 특히 유학생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중국 유학생들이 와서 너무 환영하는데 이들이 와서 자유민주주의가 주는 이런 거를 느끼고 좀 기쁘게 요거를 우리나라도 이렇게 좀 자유가 많은 나라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면 좋겠는데 여기 와서 눈을 크게 뜨고 혹시라도 우리 대국에 거슬리는 거 있으면 내가 가만 안 둔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위하는 거를 봤을 때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중국에서 이렇게 당간부 자녀들이 많이 오는 거죠. 이미 중국의 기득권 플러스 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기 때문에 저는 이게 거듭남이 없이는 정말 이렇게 말씀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생각을 바꾸기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쁜 드레스 많을 텐데 굳이 이런 드레스를 입고 나오는 거를 보면은 얼마나 이 오성홍기 중국 중화에 대한 그런 사랑이 지금 막 표현 안 하고는 미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건지 아니면 이런 걸 통해서 나의 애국심을 더욱더 드러내는 것이 나의 그런 앞으로의 커리어에 좋다는 그런 암묵적인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했었던 이유는 구소련이 멸망한 이후로부터 그랬던 거죠. 구소련이 멸망한 이후로 사회주의가 과연 되는 것인가 그런 사상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그 90년대부터 이루어진 관수법 교육이 지금 링호 세대들 2000년대 태어나서 2008년에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을 하는 것을 보고 자란 이 신세대들에게 있어서 강력한 그래서 젊을수록 더욱더 극단적인 애국주의 양상을 보이는 현상이 지금 이런 시진핑 사상의 강화에 이제 이 청년들의 으쌰으쌰와 함께 엄청나게 동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중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택하는 것이 우리가 아까 반미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 고립주의입니다. 왜 그 고립주의를 해야지만 이 시진핑 사상이 얼마나 맞는지가 국내적으로 다 통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쌓은 게 그레이트 파이어 워 아닙니까? 그래서 만리장벽 쌓아서 중국에서 유튜브 못 보고 구글 못하고 그다음에 페이스북 못하고 그러는 거를 보면은 우리가 왜 중국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우리 인구가 이미 몇 억이다 우리끼리 해도 충분히 정보가 통용이 된다 그래서 이제 웨이보 그런 거 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렇게 쌓는 것이 중국에게 어떤 효과가 올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사설 학원들 문 닫고 영어 교육 못하게 하고 영어 배우는 대신 시진핑 사상 외우면 된다고 하고 그리고 사기업 회사들 지금 다 폭삭 망하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사교육 영역이 지금 폭삭 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건 발급도 축소하는 거죠. 왜 밖에 나가서 보고 좀 새로운 생각을 하거나 좀 체제에 불만이 고취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상당히 폐쇄적인 사회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수단 중에 하나가 감시 사회를 만드는 것이요. 저 스마트 카메라 되게 고성능입니다. 그 스타디움에 사람이 꽉 차 있어도 딱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한 스마트 카메라가 지금 그리고 중국 경찰들이 끼고 다니는 안경 관제실에서 누가 누군지 다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것이 좋은 것을 되게 강조하기 위해서 10년 만에 잃어버린 아이 찾는 거 이런 거를 통해서 그런 보도들이 계속 나고 그리고 중국 사람들 여태까지 너무나도 명절 때 막 줄 서느라고 고생하고 어디 가든지 인파가 많아서 고생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조금 적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런 상황에서 이제 스마트 방석도 만들고 스마트 교복도 만들어가지고 정말 꼼짝 못하게 그래서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안면 인식 카메라, 안면 인식 그 센서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누군지 알고 요즘 나온 센서는 그 사람의 감정까지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국유기업 회사들이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결제한 거, 서핑한 것까지도 빅데이터로 딱 모을 수 있을 때 얼마나 지금 주민에 대한 감시와 그런 통제, 그다음에 이탈의 여지가 얼마나 축소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스마트 좋아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스마트 시티, 뭐 대구도 스마트 시티 얘기 많이 했는데 그 시티가 스마트 하는 만큼 나의 그런 개인의 사적인 영역, 그 자유, 그다음에 다양한 생각이 제한당할 수 있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국가가 아는 거 저는 노땡큐입니다. 그거는 너무 시민권의 차원에서 절대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었을 때 좋은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은 저 질문입니다. 이런 것을 했을 때 중국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원하는 거는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을 해서 1,600만 명의 매년 대졸 구직자들을 취직을 시키려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회 불만을 완화시키면서 경제 성장도 하고 체제의 정당성도 얘기를 하고 패권 경쟁에도 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국가가 발전하기 조금 힘들지 않겠습니까? 어떤 국가가 성공하고 실패하는지 저는 저 책에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노갈레스 시리입니다. 이쪽에 한쪽은 미국이고 한쪽은 멕시코이죠. 그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있는 도시인데 멕시코인 쪽은 너무 못 살고 멕시코인 쪽은 미국의 3분의 1밖에 못 살지만은 노갈레스 아리조나보다 13분의 1밖에 못 살지만은 멕시코 내에서는 가장 잘 사는 도시인 거죠. 왜? 미국이랑 가까우니까 뭔가 그래도. 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범죄와 낮은 교육과 뭐 보건 수준에 힘들어야 되고 미국 아리조나 노갈레스 사람들은 잘 살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는 제도 하에서. 그랬을 때 어떤 결국에는 뭐 여기 위도가 다른 것도 아니고 뭐 문화가 다른 것도 아니고 종교가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떤 제도가 결국에 그 나라를 잘 살게 못 살게 하는 거라는 걸 보여주는 좋은 도시의 예라고 하지만은 저는 더욱더 극단적인 예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똑같이 비슷하게 생기고 우리가 더 잘나고 우리가 더 똑똑해서 이렇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택한 제도,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옳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잘 사는 전기 사용량이 이렇게 다른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결국에는 제도가 중요한데 그 제도라는 것은 창조적 파괴를 가능하게 하고 자유로운 지식과 상품의 유통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가 중요한 것인데 그렇다면 중국이 지금 그 몰고 있는 그 드라이브 내에서 이게 가능하기가 좀 힘들지 않겠냐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저렇게 폐쇄했을 때 중국이 저렇게 자유로운 생각, 다양한 생각 아니 헛소리도 자꾸 해야지 맞는 얘기도 나오지 않겠어? 어떻게 옳은 얘기만 하면 이렇게 답만 하면 어떻게 사회와 학문이 발전하겠습니까?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을 때 그 사회가 결국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정말 중국이 가진 딜레마 아니겠습니까? 중국의 경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대약진 운동해서 온 가족들을 다 한 인민공사에 모아가지고 남자, 여자, 기숙사에서 살게 하고 그냥 온 사람들이 같이 밥 먹은 대약진 운동을 했을 때 홍위병들이 다 같이 마오어록만 외우는 문화대혁명을 했을 때 중국의 경제가 폭망하고 6천만 명 이상의 비자연스러운 죽음이 발생했던 것을 중국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중국이 됐던 거는 덩샤오핑이 개혁개방하면서 미국 가서 카우보이 모자도 쓰고 닛산 공장도 일본 가서 가고 견학하고 배워오면서 세계 경제체제 내에 가고 클린턴의 우호적인 그런 순진? 번영한 중국은 자유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에 맞춰서 중국이 세계 경제 체제에 들어가고 WTO에 가입하면서 중국이 여태까지 왔는데 중국이 이런 경험을 자기가 직접 했는데 개방하면 잘 살고 폐쇄하면 못 살고 국가 주도로 하면은 못 살고 그냥 개인과 기업을 알아서 하게 하면 잘 사는 거를 경험을 했는데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방향은 이쪽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체제
그 엘리트의 이익, 안보, 뭐 이런 거, 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익을 위해서 경제는 희생 가능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중요한 게, 경제가 발전해서 국민이 잘 사는 것, 아니면은 경제가 지금 좀 힘들어도 지금 사상을 타이트하게 잡아서 구심력을 강화해서 지금 체제를 유지하는 거, 뭐를 고를래? 그러면은, 중국 정부는 당근, 정치 체제 유지, 당국가 체제 유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는, 그러니까 희생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발전한다는 거는 자유무역하고 교역을 많이 하고 활성화되고 구심력을 그러니까 원심력이 심한 거고 구심력을 강화함으로써 경제가 나빠지더라도 지금은 구심력을 강화하는 사상의 강화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도 계속 강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가 이 사람들이 또 취직 자리도 많이 못 만들고 이 기업들이 사실 돈 벌어야 되는데 규제하면서 남의 얘기 할 때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엄청난 규제와 징벌적인 세금으로 인해서 또 기업들이 너무 고생하고 있는데 좀 좋은 세월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그랬을 때 질문입니다. 방금 우리가 다 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중국은 도대체 왜 그럴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당국가 체제 유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런 것보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면 그러면은 중국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을까? 여태까지 중국이 선택해온 걸 보면은 조금 힘들지 않겠습니까? 지속 가능한 발전이 어떨 때 되고 어떨 때 경제가 나빠질지는 우리가 방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가 힘들다면 중국은 패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속 가능한 경제를 해야지. 여기 돈이 있어야 전쟁을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돈 많은 쪽이 이기지 않습니까? 전쟁은 결국에는 기술력과 공업력과 생산력인데.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 보이는 우리와 생각이 다른 우리와 안보 이익이 충돌하는 나라와 우리가 파트너십을 자유진영과 척을 지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질문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경제를 위해서 중국과 잘 가야 된다고 하는데 중국의 앞으로의 경제가 우리가 모든 것을 감수하고 케어하기 위해서 케어할 만큼 중국의 앞으로의 경제가 장밋빛일까? 이거 우리가 너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 중국의 지금 인식과 지금 중국의 상황을 봤을 때 우리는 누구랑 좀 같이 가는 것이 한 발 앞을 그리고 우리의 가치, 우리가 좋아하는 가치를 위해서 맞는 일인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1949년도에도 마오쩌둥 사진이 여기 붙어 있었고 지금도 여기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돈에 마오쩌둥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해도 중국의 본질적인 성격은 저는 그대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그 중국은 여전히 항미 원조를 했었던 중국과 많이 다르지 않는 나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전 이 돈을 보면 상당히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또 우리나라 돈만큼 또 이상한 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우리 돈에는 조선시대 사람밖에 없는 게 도대체 전 너무 이상한 것 같습니다. 우리 얼마나 건국 대통령 또 훌륭한 기업인들 좋은 분들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심사위원장이 뭐를 했는지 정말 알 수 없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우리가 좀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편회하기 위한 노력이 아주 물밑에서 정말 많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서야 할 곳이 어딘지 저의 생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계에 상당히 많지 않습니다. 이게 그나마 민주주의 국가의 맵이고 민주주의 국가가 신앙의 박해가 없는 맵이랑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중에서 요 남미 나라들 엄청 힘든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자유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인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루에 80명의 여성이 강간당하지 않습니까? 카스트 제도로 언터처블맨들의 삶은 너무나도 비참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들 지금 엄청 힘들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가 작동하고 헌정에서 나타나 있는 세계에서 아주 레어템이라는 그런 자부심과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남다른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누리는 그리고 한미 동맹이 있는 나라인 거죠. 한미 동맹은 가치 동맹이고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싸울 때 미국이 와서 같이, 그때는 한미동맹이 전이었는데 같이 싸우지 않았습니까? 지난 몇십 년 동안 미군이 여기 주둔하면서 많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미군이 없었다면은 우리의 수많은 재산을 저 무서운 북한을 방어하는 데 써야 되는데, 미국이라는 엄청난 디터런스를 통해서 우리가 경제 개발에 매진할 수 있었고, 해외 자본이 우리나라에 걱정 안 하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체제 경쟁에서 완전히 승리한 이 가치 동맹, 이 한미 동맹에 대한 약속, 신의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의를 지킬 때 우리가 국제사회에서의 자유진영에서의 멤버십이 강화되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감과 우리에 대한 호감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국의 미래를 예측하고 전망했던 것도, 어떤 나라가 그러면은 힘센 나라인지 이길 나라인지를 측정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나라가 이길지, 어떤 나라가 더 센 나라일지, 어떤 나라가 이겨야 하는지 약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입니다. 자유인의 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정치 실험을 했던 것이죠. 그 당시 모두 왕이 있던 시대에 왕이 없는 체제를 만들어서 행정부에 자기들이 왕이 되거나 노블이 귀족이 되지 않고 일반 시민의 삶을 살면서 그런 자유인의 공화국을 실현하고자 했었던 그 나라, 그리고 유토피아를 만들겠다고 만들었던 공산당이 만든 나라, 어떤 나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안목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줄 잘못 쓰면 까딱하면 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종은 아관파천했습니다. 일본은 영일 동맹 맺었습니다. 이때 곰으로 상징되는 러시아와 임페리얼 차례의 러시아와 사자로 상징되는 영국이 패권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청나라의 관리인 황준허는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통해서 너희 으로스 이 나라랑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우리한테 얘기했습니다. 그 나라는 세계 사람들이 싫어하는 나라니까, 아주 웅큼한 나라니까 그 나라랑 가지 말고 일본과 청나라와 미국과 저렇게 균형을 해서 이 나라를 견제하라고 분명히 그랬는데, 굳이 악원파천을 하고, 왜? 이 사람은 고종은 니콜라이 2세가 워너비였던 거죠. 저 사람이 전제 황제, 전제 군주, 옷도 똑같이 입고, 그래서 우리를 막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결국에는 어떤 쪽으로 가야 되고,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굳이 이제 러시아랑 가서 이렇게 국권을 상실한, 왜? 여기 졌으니까. 러시아가, 일본은, 영국으로부터 받은 군함과 무기와 훈련 조교들을 통해서 그 엄청나다는 차를 러시아를 러일전쟁에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해양, 그 다음에 민주주의, 많은 나라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나라들과 함께 가는 것이 저는 참 안전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북한의 존재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6.25 때 북한과 중국이 함께 싸웠고, 그때 그 노동당, 북한 노동당이 지금까지도 노동당이고 중국 공산당이 지금까지도 집정정당 아닙니까? 이렇게 북한 사람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이 초상화를 선풍기로 돌리는 이 나라, 모든 사람을 노예로 삼은 조선보다도 못한 이 나라, 그 나라와 같이 싸웠던 중국 팽덕회와 김일성의 사진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북한이라는 존재를 잊어버리고 중국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북한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 창조하신 금쪽 같은 생명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중국은 아마 북한과 중국은 운명을 같이 하기 딱 좋은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건재하는 한 북한은 건재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무너질 때 북한은 같이 무너질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중국이 무너진다는 거는 중국 공산당이 달라지는 거죠. 정치개혁을 한다든지 민주화하는 것이죠. 왜? 중국은 중국이고 중국을 집정하는 게 공산당이니까. 중국 is not CCP 아닙니까? 중국 is not 중국 공산당 아닙니까? 그랬을 때 중국 공산당이 변화했을 때 북한은 절대 버티지 못합니다. 지금 북한을 먹여 살리는 것은 에너지 면에서 누가 지금 북한이 어떻게 살아 있겠습니까? 석유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가, 자동차도 못 만드는 나라가. 그랬을 때 이렇게 같이 운명을 같이 한다는 거, 그리고 북한이 무너진다는 거는 중국이 그만큼 힘이 빠져서 북한에 대한 이 하드 그립이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결국에 두 나라는 상당히 운명 공동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 체제를 미워하면서 북한 인권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이런 국제사회 자유진영의 많은 중보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정권, 2,300만 북한 주민을 노예처럼 부리는 이 패밀리와 이익을 공유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유진영에서 우리는 북한 인권을 외면하고 있을 때, 우리는 북한 인권법 통과할 때 맨날 기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지금 그 북한 인권법을 자국에서 통과시키는 자유진영의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나 호주나 미국이나 미국 의회에서 북한 인권 조사 보고서를 맨날 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런 나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사람들 이 사람 편인지 이 사람 편인지 생각했을 때 우리가 누구와 함께 북한을 바라봐야 되는지, 누구와 함께 북한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되는지는 너무 자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중국 국민들 사랑합니다. 이분들 정말 너무나도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저 이거 비디오 클립 보고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상해, 저희 믿을 수가 없지만 상해 주민들이 지금 그 오랜 봉쇄, 아파트에 봉쇄되어 있으면서 완전히 이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뛰어내리는 그 영상이 막 클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막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방역 요원한테 잡혀가지고 막 머리를 삭발당하고, 그 다음에 막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는 이분들, 정말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좋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정말 좋은 정치체제 내에서 자신이 부여받은 천부 인권을 통해서 비전을 성취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너무나도 바랍니다. 중국의 성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 최대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 선교사님들 지금 다 추방당하셨지만 그 선교사님들이 뿌리신 복음의 씨앗들 우리가 정말 막 거둬들일 날을 소망했을 때 우리가 중국 공산당, 중국에 대해서 어떤 비전과 기도 제목과 그걸 가져야 될지 너무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는 막 열심히 하고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국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밸런스 한다고 중국 공산당과 함께 가는 거는 저는 언밸런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꿈을 위해서 우리 국가의 중력을 북한에 대해서 어떤 힘을 가할 수 있는 그 힘 쪽에 우리가 중력을 실는 것이 우리가 기도와 삶이 일치되고 그 언행일치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국 교회들 이렇게 공안들이 와서 예배 보는 거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그렇고 다 이제 등록하고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여러분 우리가 사이즈는 작을 수 있지만 이건 뭐 우리가 크고 작은 거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좋은 나라,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저희 교회 특세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크게 찬양하고 예배 보고 기도할 수 있는 나라가 정말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고, 그런 제도가 주는 곳에서 우리가 세계가 부러워하는 브랜드들이 막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나라, 멋진 나라 인 거를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무서운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상을 들으면서 막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설마 안 계시죠? 하지만 이 자유가 없는 독재 체제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를 맛보면 이거는 게임 끝납니다. 이 베를린 장벽 정말 일단 그 자유를 맛본 사람들, 발틱 국가들의 사람들이 휴먼체인 만들고 자유를 맛보고 정보를 얻은 사람들은 이미 이젠 더 이상 이거 안 믿지 않습니까? 뭐 개소리야 딱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여러분 라합이 여호수아서에서 너희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간담이 마음이 곧 녹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사람이 듣고 알게 되면은, 진실을 알게 되면은 이것이 무섭기 때문에 그만큼 더 이런 나라들은 폐쇄를 하려 그랬을 때 우리가 끝없이 인권을 얘기하고 USB가 가도록 하고 그러는 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오징어 게임, 그 다음에 한국 드라마 그렇다는 거를 기억하고 우리가 끝없이 말하고 자유를 얘기하고 자유의 가치가 전파되도록 이렇게 폐쇄지역, 우리가 그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때 알게 하는 거에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근데 우리가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중간한 나라가 되면 우리가 아무 힘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강하고 좋다는 것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 꽉 섰을 때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중간하면 오히려 밥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왜 어중간한데 개방사회여가지고 막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막 사회주의에 대한, 공산주의에 대한 그런 막 환상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이도저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자유민주주의 헌정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검수완박 얘기하고 있지만은 삼권 분립만이 정말로 권력 균형과 경제와 균형, 그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거, 헌정의 근간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뚫린 입으로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목숨 걸고 지켜야지만 우리가 이 나라가 이상한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학계와 언론이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정선거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선거 국민 주권 아닙니까? 우리가 맨날 여의도 와서 정치하진 않지만 몇 년에 한번 선거를 통해서 국민 주권을 확인할 때 이 선거가 오염된다면 그건 너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프랑스 혁명이 그렇게 뭐 많은 사람 죽이고 결국에 왕정으로 돌아갔지만 그 공화국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강해서 이 사람들 선거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투명 박스에다 하고 그 자리에서 개표하고, 절대 독일도 전자개표 안 하죠. 이거 누구나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유지하려는 노력, 이게 정말 국민 주권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슬람은 종교의 자유 전혀 인정하지 않고 배교하면 죽이는 문명인데 우리는 이 사람들의 이렇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정주의에 입각한 그런 정책들, 우리의 가치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 경계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헌정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제정치를 잘 알아서 우리가 느낌 같은 느낌으로 절대 국제정치 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다이나믹을 분명하게 읽고 각 나라의 의도와 힘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의도 있는 주요 언론의 내러티브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끝없이 중국이랑 잘못되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나래티브를 실어주는 그런 거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서 가장 행복한 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산 거 저 너무 행복합니다. 55조 주고 샀다고 하는데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빅테크들이 캔슬 컬처 해서 자신들의 내러티브에 맞지 않는 거, 백신, 부정선거, 기후변화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계정 폭파해버리고 7천만 팔로워가 있는 트럼프의 계정 폭파해버리고 그러면서 완전히 그 플랫폼이 돼야 되는 빅테크들이 자신들의 정치질을 하고 있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정말 미국은 표현의 자유다, 표현의 자유를 소화하겠다 하면서 이 알고리즘, 알 수 없는 알고리즘, 왜 폭파됐는지, 왜 나한테 얘가 알고리즘으로 올라오는지 알 수 없는 이 트위터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한다 그래서 저 너무 기쁩니다. 이게 표현의 자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위협받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적인 이유가 일론 머스크에게 경고했습니다. 조심해, there are rules. 무슨 룰이 있다는 거죠. 이유가 도대체 뭔데 자기네가 룰을 만들고 되는 거 안 되는 거를 정한다 그랬을 때 정말 이놈들 수상하구나라는 생각 너무 했습니다. 그래서 푸틴을 막 지나치게, 푸틴 저 반대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언론이 저놈은 미친놈, 저놈은 또라이 하면서 그러면 모든 해석이 안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러한 내러티브 주의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지성과 분별로 국제정치를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학문의 자유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18 말하면 안 되는 거, 위안부 말하면은 막 파면될 일, 그리고 4.3 사건에 대한 등등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성역이 많아진다면 그건 그만큼 학문의 자유가 위협받는 것이고 자유로운 토론과 그런 게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그런 선호와는 달리 학문의 자유가 억압되는 모든 것을 경계하는 게 우리의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를 소비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않고 역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아젠다를 이루려는 사람들의 의도까지도 다 알 수 있는 우리가 그런 분별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번 주말에 1919 필라델피아를 보고 왔습니다. 저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1919년에 조선에서 태어났던 20대 청년들, 서재필 박사, 이승만 박사가 필라델피아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 당시에 20대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 여성 참정권, 표현의 자유, 인류사적 책임, 일본을 증오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복음을 통해서 가르쳐야 하는 그런 정말 인류애적인 그런 마음으로 대한민국 건국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들의 후배라는 거, 여러분 20대 특히 청년들 이 시대에 이런 필라델피아 멤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미동맹은 가치동맹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안보 경제 효과를 넘어서서 우리가 정말로 미국이란 나라 어떠한 의도로 만들어진 나라인지 하나님 잘 믿으러 가서 문명사적으로 엄청난 일을 해낸, 우리가 무슨 반미를 조금 해줘야지 조금 뭐 좀 지성인인 것 같은 그런 사회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이상합니다. 좀 반미를 해줘야지 좀 지식인인 거고, 그러면서 자기 자식은 다 좀 보내고 막 그런 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미국이란 나라가 하나님 자유롭게 믿으러 가서, 여러분 미국이 역사의 매 순간에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이거 어떻게 됐을지, 유럽은 히틀러 밑에서 어떻게 됐을지, 아시아는 대동아권 밑에서 어떻게 됐을지, 우리는 6.25 때 어떻게 됐을지 생각을 했을 때, 미국이란 나라가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예외주의적인 성격, 미국이 자신들이 무슨 언덕 위의 집이라고 할 때 누구는 조금 오버하는 거가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그 역할을 안 했으면은 어떻게 됐을지 생각했을 때, 그런 미국이란 나라와 같은 마음으로 자유인의 공화국이라고 세워진 우리가 가치로 지금 묶여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런 비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국제 정치의 하플 아닙니까? 자유와 비자유의 그 접점 위에 딱 명당 자리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비자유가 확장될 수도 있고 자유가 확장될 수도 있는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갈 길이 멉니다. 북한 생각해야 되고 중국 생각해야 되고 여기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허부적거리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냥 우리 한 사람 먹고 사는 거 그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역사적인 사명, 크리스찬의 역사 의식, 그 다음에 자유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알아서 하겠지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팔다리 다 묶여 있는데 알아서 하라 그럽니까? 그럴 때는 누군가 옆에 가서 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자유의 확장, 아니면 비자유의 확장, 여러분 우리가 빨개지면은 정말 너무 비자유의 확장의 천군만마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역사적 사명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